안녕하십니까. 오늘 합동 설명회 사회를 맡게 된 의협출입기자단 소속 의학신문 김현 기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기자단이 마련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거 일주일을 남겨두고 진행되는 설명회인 만큼 모든 후보가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앞서 후보님들께 공유드린 방식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정결 발표 없이 공통 질문 3건과 현장에서 받는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기호 순으로 직접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 종료 15초 전에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MATV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되도록 앞을 보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행정부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진 정부의 의료계획에 어떠한 변화도 꾀할 수 없을 거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의정 대치 사항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의협이 행정부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호 1번 후보님부터. 네, 우선 반갑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아마 인용되기까지는 약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라 예상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변수가 좀 많은 시기라 예상됩니다. 26년도 정원이 내년 4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어개특위는 아직 해산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현 집행부, 현 행정부와 의정 갈등 사항을 우선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행정 공백 상태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이 권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해줄 것인가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용산이 그동안 변화를 막고 있었던 것 같다면은 아마 좀 다른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사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치권 어느 쪽도 이 혼란 상황을 지속하는 것을 아마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주장을 좀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간 우리는 합리적인 주장을 계속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저는 이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원에 대한 우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재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저는 현재의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정부가 현 사태를 여전히 방관할 시에는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 방향 설정을 하겠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인경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물론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기존의 행정부가 장차관이 이렇게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탄핵이 완전히 인용이 될 때까지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있는 분들을 붙잡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시도가 내일 있을 국회 토론회이고요. 그 자리는 비록이라고 얘기하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민주당에서 판을 깔아주셨습니다만 어느 당이든 어느 분이든 그런 자리 충분히 더 만들어서 공론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힘이 없었던 게 우리가 단일 대우가 아니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를 몇 번이고 시켜가지고 다들 의사들 말이 맞네, 그렇게 가야겠네 라고 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24일에 내일 있을 제가 처음에 이제 어레인지를 좀 했던 그 국회 토론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위와 대전역에서 추구하고 계시는 토론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토론회가 굉장히 더 많이 열려서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뭘 할 건가?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우리의 의료정책연구원 그리고 KMA 펄러시 주수원 선생님께서 하시는 미래의료 포럼, 여기서 공론화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제안들 다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가자. 건건이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고 늘어져야 할 것은 정원, 입시이지만 그 다음에는 또 상급종합병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상급종합병원이 해결이 되려면 1차 지역 의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당연히 1차 진료 먼저 가고 거기서 보내주실 때 가는 이런 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 주소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이 이 도박도 그렇더라고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판에 들어가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현재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문제로 어쨌든 간에 판이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판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그런 건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현재 권한대항이 힘이 있건 없건, 현재 야당이 절대 다수당이건 우리는 그런 걸 눈치 보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느 정당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도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탄핵과 관련돼서 입장이 이쪽이 갔을 때는 어떡하고 저쪽이 갔을 때는 어떡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약해 보이는 거고 약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탄핵이 인용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계속 유지하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현재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이든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든 그런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는 의협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의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 의해서 외부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의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런 의협을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동욱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사태가 길어져도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지금 1년째 의대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고 또 전공의들이 1년째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된 데는 저는 의사협회의 소극적인 태도가 크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면택 집행부가 불신임된 이유도 의사협회가 시간은 우리 편이다는 형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많이 실망하고 불신임 사태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의대생 전공의들이 내년에 또 1년을 더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의대생 전공의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전공의 협의회 쪽에서도 선배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들과 고통을 분담하면서 경제적인 법률적인 지원도 하고 투쟁도 정말 힘들게 해왔습니다. 1년 동안 투쟁해온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것들이 더 지속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협이 더 강력하게 이걸 방관하거나 뭐 시간은 우리 편이고 정부가 뭐 제자리로 돌려놔라 이런 수동적인 자세로는 이 사태에 장기화고 그러면 선배들도 동일한 고통을 겪어야죠. 하지만 선배들은 거의 방관적으로 말만 뭐 정부에게 원칙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이 사태에 종식을 해서 전공의 의대생의 고통이 종식되고 또 의료계의 고통도 종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 최한나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5번 최한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간의 일을 잘 알고 계실 거여서 다 아시는 이야기는 반복하지 않고 질문에 맞춰서 무엇을 우려하셔서 이 질문을 한지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계엄으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의료농단을 펼쳤는지 국민들이 이해를 더 하실 수 있는 여건은 됐지만 계엄 이슈가 모든 것을 덮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나 국회의 관심사에서 많이 멀어졌고 여기서 5월, 6월 본격적인 탄핵 전국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 후배들 그동안 고생한 거 아무런 성과 없이 국민들에게서 잊혀질 가능성이 그럴 위험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장이 되면 바로 우리 후배들의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겠습니다. 오늘 제가 국방부 방문했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 개선부터 오늘 촉구했고 내일 복지부하고 병무청도 방문할 겁니다. 해서 당장 수련을 받을지 말지는 개개인의 선택이지만 군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그건 선택이 아니죠. 몰려가는 거죠. 우리 후배들 지금 한 명의 전문이라도 소중하게 트레이닝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 개선 촉구하고 1월 초에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후보 자격으로도 지금 민원 넣고 탄원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의 피해가 더 누적되지 않도록 저는 회장이 되면 바로 대전협, 의대협 물론 같이 뜻을 모아서 권한대행 만날 겁니다. 어쨌든 여당이 지금 이 사태 해결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두 번째 공통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2월 12일 새로운 대한약사 회장이 선출됐는데요. 새 회장은 성분면 처방을 공약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화되는 직역 간 갈등이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강경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네, 이 직역 간의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이 많죠. 우리가 또 올해 이 의료 계엄 사태를 지나면서 간호법도 통과되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호법도 사실은 그게 일반 간호사들은 그거를 환영하지는 않거든요. 해결된 게 별로 없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의사들이 이 의료계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역의 분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나 이런 분들 각자가 각자의 일을 안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레인지를 해주고 우리가 그 팀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커뮤니티 케어 의사가 리더가 돼서 해야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간호사나 이제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그 직업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이 과연 책임을 정말 제대로 지고 싶어 할까요? 이런 말씀드리면 이거 굉장히 신뢰를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책임 그리고 롱텀 플랜,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정부와 딜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이 상태에서 이분들을 팀원으로 끌어들여서 물론 이때 환자 보호자 국민들을 또 같이 가야겠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는가? 물론 세세한 문제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여러 차례에 걸친 이 오픈한 공론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분명 처방 이것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것인가? 성분명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약효가 있다, 안정성이 있다가 먼저 담보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까라고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먼저 이 공론장에서 확인하고 여론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주소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분명 처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 의약분업 과정에서 약사회가 정부에 요구한 첫 번째 구상이 성분명 처방이었어요. 매번 시도하고 있어요. 제가 회장일 때인 2008년도에도 당시에 성분명 처방을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그랬었어요. 공공의료기관부터. 그래서 NMC에서 가장 먼저 시범 사업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장관 만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한 얘기는 딱 한 가지였어요. 감당할 자신 좀 해봐라. 이 성분명 처방의 문제는 의사와 약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이따가 말씀드릴 직역 간의 갈등이 이게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의정 갈등인 겁니다. 정부가 의료계를 약화시키고 의료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정부랑 다른 단체와의 싸움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저는 직역 갈등의 얘기 자체를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의정 갈등인 거고 이 성면 처방의 문제는 그래요. 그 당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강론적인 얘기. 이 성면 처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물학적 약효 동동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감당할 자식 좀 해봐라. 정부가. 안 그래도 의사들이 모래알처럼 다 터져 있는데
성명 처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의사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우리는 아이템은 없다. 해봐라. 성명 처방을 반대하지 않겠다. 우리는 대신 의약분업 파기를 주장할 것이다. 자신 있으면 해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정부를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이 아니라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인데 그걸 정부가 한의사들을 부추겨서 의사와의 갈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역간 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의정 갈등을 정부가 직역간 갈등으로 말을 바꿔놓은 거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다른 직역이 아니고 이러한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정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 이동 후보님. 예, 뭐 한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다른 직역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올 때 지금까지 의사회가 보였던 국민들에게 보였던 모습은 집단 이기주의,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이런 프레임으로 국민들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 국민들 앞에 밥그릇 지키기 모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관점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잘 얻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분명 처방도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최상의 치료를 방해한다는 이런 부분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 나갈 때 국민적인 공감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원칙대로 잘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좀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뭐 회원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 한의사 고발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형사사건 고발하면 무혐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해도 된다. 그 의료기기 사용해도 된다. 그런 행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적극적이거나 이렇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회원들 앞에서 하는 행동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잘 설득해 나가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최한나 의원님. 네, 저는 권영희 약사회장님 당선 다음 날 바로 페북에 축하 메시지와 함께 주요 공약인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공개 논의하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약사회에서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약의 낭비가 심하다. 또 하나가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약의 낭비가 심하다면 당연히 선택분업해야 됩니다. 의약분업이 이게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무슨 불문율이 아닙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국공립병원이 90% 이상 거의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 의약분업하고 있지만 민간 의료기관까지는 다 하면 환자들의 선택권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67%? 그 정도만 지금 의약분업하고 있고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편, 편리성 그리고 약의 낭비를 생각하면 당연히 선택분업으로 가자.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에 이런 조재료나 많은 것 때문에 의료비 폭증이 부담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이제라도 의약분업 재검토하자라는 거고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왜 약사회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럼 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됩니다. 한방 문제 제 공약에도 들어있지만 지금 사실 이렇게 의사들의 증언까지도 다 합해서 의료비 증가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 한의 제도를 계속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 만약 계속 갈 거면 보험 분리해야 됩니다. 건보 재정을 한의와 같이 나눠 쓰고 그리고 굉장히 오남용 되고 있는 일부의 실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정 분리해서 따로 가든가 아니면 한방 문제 이제는 어떻게 할지 정상적인 진료 범위 외에 불법적이고 비과학적인 부분 저는 정부가 필수 의료라고 이렇게 네이밍하는 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거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비필수 의료는 한방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방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호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자분님들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12월 20일 날 김윤 서영석 의원이 아마 대표 개정 발의한 약사법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어정 갈등 내지 지역 갈등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00년도 의약 분업이 시작되면서 약의 조제권을 약사에게 주면서 대체 조제 그리고 성분면 처방을 못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면 근본이 되는 의약 분업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대부분 요즘 병원 약국들이 이런 처방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관 환자 편의성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허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접근성이 아주 좋은 나라에서 지금도 의약 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재검토가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과의 갈등은 뭐 갈등이라 하기에도 미미하지만 의사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 안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최선의 치료를 환자들이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 연구 제안 등을 해서 공격적인 자세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하나의 방안이 지금 한방특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들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협회장이 된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지만 정부는 의협을 의사들을 대표단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한 정부 및 정치권과의 효과적 관계 설정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소 후보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데 그거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의사협회가 의사들에 대한 리더십을 갖게 되면 정부가 힘드니까 애써 폄하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의사협회가 전체 의사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체라고 내부적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회장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대의원회와 상의를 해서 의협 정관을 상당 부분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정관상으로 보더라도 대한의사협회가 전체 의사들의 대표단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도 학교 수업을 못하면서 나가서 정부랑 싸우고 있는 우리 의대생들에 대한 의사협회 준회원 자격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현재 우리 그 의협회장 선거권에 대해서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완화한다든지, 그 이외에 대의원 구성이 너무 개원이 중심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다른 모든 직역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서 이 대의원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진짜 전체 의사의 의견 수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명실상부하게 정관 개정 같은 거를 이루어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앞에서 말했던 정부가 의사협회를 폄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협회장이 되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앞으로 의사협회를 바이패스해서 산하단체나 산하 조직에 공문도 보내지 마라. 역으로 우리 의사단체 모두를 불러서 제가 당부를 드릴 겁니다. 앞으로 의사협회를 통해서만 의료계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십시오라고. 일단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협회가 이렇게 대표단체로 잘 인정받지 못한 것은 의사협회가 의사협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020년 그 의대 정원 때는 의사협회가 그 정부의 파트너로 이렇게 해서 뭐 전공의를 또 이렇게 의견을 조금 소홀히 해서 합의를 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2024년에는 의사협회를 전혀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심지어는 야당도 전공의 협의회가 들어오지 않으면 뭐 대화가 의미가 없다. 사실 전공의 협의회나 그 의대생들이 이렇게까지 의료계에 가장 중요한 또 사람이 된 적이 없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이 가장 피를 흘리면서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상 의료계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가 어떤 정부의 파트너가 되고 건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솔선수범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방관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어떤 아젠다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화 상대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대 정원 사태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방관하고 좀 이렇게 방조적인 위치를 했던 거기서 정부가 의사협회를 좀 무시하고 대화 상대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회장이 되면 의사협회가 솔선수범하고 전공의 의대생처럼 피를 흘릴 때 아마 가장 중요한 단체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만 주장해서는 곤란할 겁니다. 예. 네, 신동. 이렇게 된 건 시작이 정부가 만든 겁니다. 수가 협상을 하면서 병원의 수가는 병협하고 하고 의협은 의원급 수가만 하고 그리고 모든 각종 위원회에 병협 인사 따로 부르고 의협 인사 따로 부르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협의 힘을 빼려고 정부가 계속 그렇게 뭐 심지어 뭐 어떤 경우는 뭐 의협도 부르고 자학회도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과거의 일이고 올해 초에 생긴 이 사태에 각 직역 단체가 뭐 전공의협의회 뭐 의대협뿐만 아니고 뭐 의학회뿐만 아니고 각 뭐 교수협의회 심지어 우리 강희경 위원장님 되겠지만 각 대학별 교수협의회까지도 다 그냥 터져 나왔죠. 저는 근데 순기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의협을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 직역과 병원 단위별로도 다 의견을 내면서 이건 정말 의사들이 전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구나라는 순기능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협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목소리가 다 모이고 우리 안에서 정리가 돼서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주고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님들은 이것을 상시적으로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정부와 무언가를 협의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의사단체 중에서도 의협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협을 제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의협은 가만히 있어라. 다른 사람 있으면 뭐 전공이나 도와라. 그거는 그동안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를 내야 될 때는 의협을 중심으로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내게 하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우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협회가 복지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책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 기본 전제가 깔려있지 않다면 앞으로 저희들도 정책 파트너로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저희들을 폄하한 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결된 모습을 원치 않아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낮춘 점도 저희들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성을 가지려면은 전체 의사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늘 강조했던 부분이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들이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밤샘 토론도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협도 이제 변해야 하고 그 변화 제가 이끌어내겠습니다. 퍼블릭 어페어스 공공관계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했던 정책 개발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하고 만나서 정책 제한 없이 어떤 일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집행부들처럼 간다면 저는 필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개발과 근거 생산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이런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의료정책연구소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수님 연구소 등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탄탄한 정책을 바탕으로 해야 정부,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에서 저희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정책은 결국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홍보 공모 분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강유경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서제스천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퍼블릭 어페어를 중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의협은 이제 발전적인 해체를 거쳐서 정말 퍼블릭 어페어하고 정책 연구 그리고 홍보,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담당하는 각 직역의 연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비한 의원급 의원들의 단체가 생겨야 될 것이고요. 교수들의 단체, 봉지기의 단체, 제대로 의협의 지금까지 이간해왔던 그런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은 각 직역에서 가지고 가시고 의협은 그 연맹으로 정부와 딜하고 다른 단체와 딜하고 예를 들어서 변협이라든지 소비자 단체라든지 간호협이라든지 이런 데랑 딜하는 역할을 의협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있는 진료에만 우리 공공재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의료정책연구소 우주소 선생님의 의료포럼 KMA 폴리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을 다 아울러서 그 창고 속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의 역사들 잘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도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먼저 얻는 것이 퍼블릭 어페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갖고 왔으니까 기자분들 가져가시죠. 감사합니다. 이 다음은 플로어 질문 시간입니다. 저희가 설명회 시작 전까지 기자단 출입 기자들에게 받았는데요. 다소 질문이 민감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이고요. 이동욱 후보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사회가 전공의와 의대생 지원에 100억 이상의 비용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재원 확보 방안 및 사용 결정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확보 방안 및 그다음에 뭐 사용 결정 기준,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 좀 사용 결정 기준? 기준이요, 네. 그 사용을 결정하던 과정과 기준과 절차. 기준과 절차. 네. 예, 저희 경기도 의사회가 그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억 이상 이제 전공의들을 지원해 왔는데 그 금액이 자꾸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 100억도.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개원이들이 파업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을 텐데 개원이들은 오히려 더 청구가 늘었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심평원의 자료들이. 우리 지난 10개월 동안 개원이들은 오히려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수입을 포기한 그 전공의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 한다면은 10개월이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전공의들이 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뭐 결혼한 전공의들도 많고 애들 우유값도 없는 전공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이라는 금액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전공의들의 그 고통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마련은 우리 회원들 26,000명에게 이제 이런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계속 독려를 했고 계속 독려를 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구자 50만 원, 뭐 두 구자 하면 100만 원, 세 구자 하면 150만 원, 네 구자 하면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네 구자 하는 회원도 있고 뭐 두 구자 하는 회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구자 하는 회원이 있으면 두 회원을 묶어서 전공의를 이렇게 지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했고 단지 처음에 이제 경찰들 처벌이 두려워서 사실 돈보다도 처벌이 두려워서 회원들이 좀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사회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지원을 하자 해서 이제 활성화된 거고 사실 전공의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우리 선배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그 미안한 마음이 많이 그나마 좀 해소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뭐 결혼했느냐, 결혼하지 않았느냐, 뭐 자녀가 있느냐 이런 걸 따라서 아무래도 미혼인 전공의들은 조금 후순위로 밀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전공의는 아무래도 좀 후순위로 하고 이런 선택 지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런 기준 속에서 원활하게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한나 후보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단순히 앞선 의협회장의 탄핵이 집행부 전체의 책임이 아닌 개인적 일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전적으로 회장 책임이라면 후보는 회장의 실책을 막기 위해 임원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핵은 전체 집행부에 대한 탄핵이고 물론 회장님이 대표하시기 때문에 회장님 개인이 취임부터 탄핵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슈에 어떻게 보면은 회장님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타겟이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난 6개월 동안 회원들이 많은 기대를 해서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의원들께서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집행부에 또 상근이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회장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또 이제 집행부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결국은 우리 대전협, 의대협과의 소통과 또 화합이 결국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제가 회장이 되면 가장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뭐 앞에도 뭐 결국은 리더십, 의협이 대표성 이렇게 나왔던 게 지금 사태에 가장 앞장서 있는 후배들의 마음을 얻어서 진행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또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를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신경 써서 첫 번째 회무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25년간 지역의사에서 의협까지 한순간도 의사회의를 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자평에 가깝지 외부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거를 설득할 수 있는 의료계 주요 현안에서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간 의료 현장에서 의료 정책이나 정부가 지향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항상 같이 논의하고 토론했습니다. 그 토론된 결과들을 늘상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시군에서 했던 역할들은 결국은 시군 작은 단위에서는 회원들 간의 친목입니다. 그렇지만은 단계별로 군, 도, 협회로 올라올 때는 그런 역할들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의 역할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 단위, 시 단위에 있을 때는 작은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뭐 어쟁투 일도 했지만은 우리 동네의원 살리기라든 운동본부에 가입해서 우리가 동네의원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가장 이제 큰 일을 했던 것은 2014년도 원격의료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홍보본부장을 맡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원격 의료, 원격 메디신, 텔레메디신 여기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홍보본부장을 맡으면서 당시 정책집들을 외국 자료와 국내 자료를 통합해서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PPT 자료로 만들어서 각 학술대에 제가 가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이 길었을 때는 40장을 20장으로 줄이고 10장으로 줄여서 회원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전국을 다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간호법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간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면허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면허권에 대한 도전을 그 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원께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도 당연히 설명을 했었고 그 의견을 하나로 묶어서 저희들이 면허법을 막아냈습니다. 제가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박명하 위원장님과 같이 함께 또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서 막아냈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의대 정원 문제까지 위원장을 맡았을 때의 역할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저희들이 단합된 힘으로 원팀으로 하나의 원칙에 준해서 원점 재검토를 저희들이 요구했었고 지금도 원점 재검토라는 기본 원칙에 준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의료계가 대정부를 투쟁으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저는 기초를 다졌다. 이 모든 것들이 25년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25년간 해무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감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강희경 후보님께 개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장상현 수석과 토론회에서 90도 폴더 인사 사진이 좀 전공의를 포함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권력에 좀 굴복하거나 친정부 이미지라는 좀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미지에 대한 해명과 또 향후 전공의에 대한 포용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제가 다들 그러셨었죠?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저는 그 이미지를 딱 보고 나 감옥 가겠네? 언제 가게 될까? 죽이진 않겠지? 이게 제가 처음 떠오른 반응이었습니다. 뭐 친정부 이미지라고 그 사진을 하나 보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비대위원이 됐을 때부터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는 더더욱 정부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저희 장상현 수석과 함께 했던 그 토론회에서도 어떤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내용은 다 욕이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정부 인사라는 데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친정부라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동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오는 길에 PD수첩 기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지속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감옥 갔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감옥 안 가면 뭐 할 거였겠냐. 끝까지 싸웠겠죠. 일단은 시위가 시작되면 사상자가 생길 테니까 사상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추어야 할 텐데 저는 소아 콩팥만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우고 그래서 손이 병원에서 모자라지 않으면 나가서 시위해야죠. 네. 또 제가 내일 하는 민주당에서 개최하는 네, 국회 토론회. 민주당과 손잡았다고 이제 친민주당 인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든 개혁신당이든 심지어 소나무당이든 어떤 당이든 자리 깔아주시면 저는 거기 가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제대로 하라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무엇이었죠? 계속 얘기하면 전공의 포용 방안 네, 말씀하셨습니다. 전공의 포용 방안이요. 예, 제가 하도 나서서 시끄럽게 하니까 저를 이렇게 공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예, 뭐 적어도 한 2분 정도와의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막 알려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막 막말했던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그 선생님께서도 괜찮다, 뭐 답답해서 그런 거다 말씀하셨었거든요. 사실은 그 언쟁의 시작도 뭐 제가 먼저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페이스북 메시지에 먼저 공격을 하셔가지고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실수를 했죠. 하지만 한두 분입니다.
저 전공의들과 굉장히 잘 지내고요. 물론 제가 후보가 된 다음에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 전공의 학생 교수 비대위 통합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소 후보님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계에서 면허 취소법 개정은 그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후보자의 음주운전 과거 이력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최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 모습만 봐도 과거 전력이나 불법적인 일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예전보다 더 냉정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면허 취소법 개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래도 그 면허 취소법 관련돼서 이제 한참 논란이 있을 때 제가 글에 쓴 게 있어요. 당시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료 중에 의사가 환자에게 성추행과 같은 모택 짓을 했거나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어요. 제가 면허 취소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 의사가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의사라는 갑의 위치에서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허 취소해야 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행위, 예를 든 게 이런 거였어요. 제가 대학 교수가 늦게까지 진료하고 밤에 응급수술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다가 깜빡 졸아서 뭐 교통사고를 내서 환자가 그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 사망을 하셨다. 이런 경우에 실형을 받았을 때 이 의사를 면허 취소하는 게 과연 올바르겠느냐. 또 어떤 얘기 됐느냐. 제가 어떤 지방에 있는 병원 원장님이 어렵게 병원을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노조가 설립되고 노조에서 병원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노조를 밀었는데 노조이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면허 취소하는 게 옳은 것이냐. 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 잘못한 거죠. 당연히. 과실치사한 것도 사실이고. 집행유예라는 벌을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이 집행유예 받은 것 때문에 또다시 이 의사에게 면허 취소까지 하는 것이 법의 정의에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이율배반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음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9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잘못한 일이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름대로 현장에서 수습을 잘했고 즉시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유족에게 찾아가서 사죄를 했고 그래서 유족이랑 지인들이 진정성을 이해해서 합의도 빨리 해줬고 선처발언 탄원서까지 내준 거예요. 그리고 8년 9년이 지났어요. 회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저는 과거의 주소의 과오가 현재 주소의 능력과 미래 주소의 잠재력을 위해 쓸 수 있는 의료계를 위해서 과거의 과오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주소의 현재 능력과 주소의 미래 잠재력이 대한민국 의료계와 대한민국 의사협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과거의 주소보다 현재 주소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플로어 질문 이어갈 건데요. 이번엔 최한나 후보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개별 질문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긴 한데 후보자는 출마하면서 탄핵된 이면택 전 회장과 선긋기를 했다는 좀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면택 회장과 다르고 지지하지도 않았다는 발언까지 하셨는데요. 스스로 몸담았던 의협 집행부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선에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이면택 집행부였다는 게 플러스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마이너스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근데 이제 회장이 되면 이면택 회장님의 뽑았던 회원들 또 이면택 회장님을 탄핵하신 대의원님들도 모두 포용하는 회장이 돼야 됩니다. 그럴 각오로 나온 겁니다. 제가 이면택 회장님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없고요. 투표할 때 안 뽑았다고 3월 회장 선거할 때
실제로 다른 분을 뽑았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똑같이 이면택 회장님을 안 뽑았지만 누가 회장이 돼도 의협을 위해서 병원을 사직하고 상근이사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저처럼 다른 의료계 리더들도 지금 후배들이 저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의협을 향해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할 줄 알고 왔더니 그렇지가 않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회장님 모시는 동안은 당연히 회장님이니까 회장님이 임명하신 대변인, 총무이사, 기획이사, 보험이사로 특히 대변인은 회장님이 결정하신 거를 국민들한테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전했고, 그리고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대국민 메시지가 이제 회원들이 우려하는 거를 할 때 대변인으로서 뭐 어쨌든 좀 이 회장님의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전달이 잘 되게 하려고 회원들한테 애쓴 부분이 뭐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충분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회장님께서 탄핵당하는 과정에 저의 책임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면택 회장님의 집행부와 선긋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회장이 되면 최한나의 집행부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의협에 투신을 하면서 꿈꾸었던 젊고 역동적인 의협, 그것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의협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갈 것이고, 의협의 변화를 바라지 않거나 의협은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과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한나의 집행부는 이면택 회장님의 집행부와 물론 다르겠지만 이면택 회장님 집행부 때 했던 저의 노력과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의 선택을 한 번 더 제가 저도 이제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디를 가든 전임 회장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회장님 어쨌든 탄핵되시지 않았습니까? 탄핵으로 회장님은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이제 끝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우리 의협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태구 후보님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 사태에서 대전의 박단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의료계 안팎으로 주목을 받고 의협 회장 탄핵과 비대위원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두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후보님도 박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후보님께 박단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저에게 있어서 박단 위원장, 박단 회장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그 이기 때문에 버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기 때문에 전공의 의대생들이 뭉쳤다고 봅니다. 전공의 의대생이 주체라는 것을 계속 선언했기 때문에 기득권의 해유, 정부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박단 전공 비대위원장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일 처음 구성되었을 때 박단 전공의 협의 회장은 당시 응급실의 사직 전공의로서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 때 저희와 함께 참여해서 당시의 비상대책위원회에 같이 갈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왜? 대한의사협회를 믿을 수 없다. 비상대책위원회 믿을 수 없다. 2020년과 같은 전철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또 우리를 버려두고 협의회에 가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설득해서 들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많은 불안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직 전공의의 아버지로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 지켜본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전공의 협의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전공의 협의에 아마 대의원 총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의원 총회 자리도 못 구했었던 시기가 그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설득을 해서 선관위의 장소를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십사 하고 전공의 협의 정기총회조차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지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를 품고 갈 수 없다는 외부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설득해서 여기에서 전공의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는 전공의들과 함께 소통해 왔습니다. 그게 오늘의 박단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장이 아마 저와 가지는 믿음과 신뢰, 소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어떤 방법인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마 그런 믿음에 대한 표출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외롭고 힘든 길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강희경 후보님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론회랑 연결선상인데요. 국회 토론회 초청 공문 등 비대위와 마찰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단일화와 소통, 포용에 외치신 공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화도 드리고 그다음에 공문 어디로 보낼까요 여쭤보고 그다음에 공문 보내고 한 거였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조금 물론 서둘렀죠. 예. 그 시일이 없었기 때문에 서둘렀는데 제가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을 갑자기 너무 치시면 전 당황할 수밖에 없죠. 당황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제가 좌장을 맡았던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사실은 처음에 못했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게 저도 수긍이 됐기 때문에 좌장하지 않겠다 추천해 주십시오 부탁드렸고 발제도 저희 캠프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게 마땅치 않으시면 제대로 된 의사수 추계 연구하시는 분 추천해 주십시오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추천한 시민단체 마음에 안 드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비대위에서 뭐 상관없으니까 그 비대위 끼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생각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밖에서 공격해 주시는 것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오해를 하실 수도 있죠.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오해하시는데 또 이유가 있겠죠. 제 행동에 대해서 다른 분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까지를 제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전공의 선생님들을 어떻게 포용할 거냐에 대한 답을 제가 충분히 드리지 못했는데요.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자꾸 바뀌시니까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회장, 제가 회장이 되었을 때는 부회장을 각 직역에 한 분씩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전공의 선생님, 전공의 부회장, 그리고 또 개원의 선생님, 또 가능하다면 교수 부회장 이런 식으로 각 직역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저만큼 책임 있는 분 자리에 모셔서 그렇게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란을 제가 자초하지는 않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야기에는 사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의 희생자들이 뭐라고 들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 의협 회원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사실 다 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훈 선생님처럼 시위를 하시든 저처럼 토론에 자꾸 해대든 다 같은 목표로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시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장려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소 후보님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여러 차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셨고 낙선한 이력이 있습니다.
의협이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도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에도 회원들이 선택을 받지 못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선택받지 못한 당시 후보자에 비해 어떤 점이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목해봐야 될 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한 번의 간선제 선거를 제외하고, 그 간선제 선거는 저는 선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대표성에 현재 주소를 지지하고 있는 회원들이 어떤 회원들인가를 저희가 봐야 된다고 봐요. 현재 주소를 지지하는 회원들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역이나 특정 과, 특정 나이대가 저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직역, 모든 지역, 모든 과, 모든 연령층에서 저를 폭넓게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십몇 년 전에 의협회장을 했던 사람이 다시 회장 선거에 나왔는데 주목받고 있고 많은 회원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의료계에서 십몇 년 동안에 의협의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의협회장 후보로서 주목받고 있다. 저 이 현상에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여러 번 낙선한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왔는데 왜 이 많은 회원들이 주수호를 지지할 것인가,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 현상에 주목하자는 거죠. 인간 주수호, 의협회장 주수호, 의협회장 후보 주수호의 콘텐츠에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진정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콘텐츠가 없이 특정 직역이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나 특정 과에 전폭적인 일방적인 지원을 받았던 사람 같았으면은 십몇 년 전의 사람이 다시 나왔을 때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거예요. 변명 같지만 주소에 대한 음해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왜? 주소가 두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음해를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아주 오랫동안 저한테 꼬리표처럼 달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소가 한방협진을 허용했다예요. 근데 잘 보시자고요. 현재 한방협진은 의원급에서는 못하게 돼 있어요. 병원급만 하는 거예요. 제가 회장일 때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의치한 협진이었어요. 막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의원급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병원급에 대해서 병원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병원급에서만 한방협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두 번째.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한테 한참 동안 십몇 년 동안 다니는 꼬리표가 로드맵 주라는 거예요. 제가 의협회장 할 때 투쟁단 투쟁을 안 했다 그래서 로드맵 주라는 건데 그거 말고는 저한테 대해서 특별히 비난을 못해. 로드맵 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특별히 잘못한 게 보이는 게 없어. 다만 투쟁을 안 했다. 요새 와서 익명 사이트에서 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로드킬 주랍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저거 로드킬 주래요. 또 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데 어쨌든 주소의 콘텐츠가 10년 전이나 20년 전 지금이나 진정성을 이해하는 회원들이 많다. 이 사실을 주목해달라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 후보님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대통령실 앞에서 꾸준히 집회를 진행한 끈기는 의료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과 함께하지 않고 경기도 의사의 차원에서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후보가 과연 의료계를 단일대우로 뭉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1년 동안 그 투쟁을 하면서 16개 광역시도에도 좀 도움을 요청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의사협회든 어디든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에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되자마자 제가 박영욱 비상대책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쓰고 있는 텐트 엄청 얻어맞으면서 그 출근길에 쳐놨고 현수막도 50개 이상 엄청 투쟁 속에서 지금 걸고 있다. 그런 투쟁 현장에 있는 텐트라든지 투쟁 현장 다 이용을 하셔라.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청 앞 집회도 비대위가 주도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 아무도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기도 의사회가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 의사들 큰 불만 없지 않는가? 뭐 다 조용하니까 탕핑이라고 하듯이 이제 조용한 그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저희들만 이제
대통령 출근길에 엄청나게 얻어맞으면서 피켓 들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격렬하게 전공의들과 했고 시청 앞에서나 지금 서울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런 불합리를 계속 알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같이 좀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우리가 의도해서 그분들이 오는 걸 배타한 건 아닙니다. 옆에 최한나 후보님 계시지만 그 투쟁에 오겠다. 얼마 전에 이제 매주 가겠다 하셔서 제가 바로 환영했습니다. 최한나 후보님 오시니까 너무 좋다. 강희경 후보님도 오시겠다. 오시라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고 지금 전공의들에게도 전공의들이 다 연자를 하고 프로그램 다 짜고 알아서 다 하라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독선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 참여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하기를 원했고 계속 권했습니다. 근데 사실 1년이라는 게 의사협회도 한두 주는 할 수 있어도 1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해가 그게 이제 저희들이 배타적이거나 다른 데를 이렇게 거리를 뒀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들은 항상 열려 있었고 누구라도 서울시에도 같이 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각 여건이 있어서 뭐 시도의사회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렵게 투쟁의 선봉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후보님들에게 다 중첩되는 고통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김태구 후보님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 질문은 이번 선거 보궐선거인데 후보자는 당선 후 곧바로 회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대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후보자가 구상해둔 구체적 대응 로드맵이 궁금해지거든요. 현재 세워둔 로드맵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며 그 실행 시기는 언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구 후보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을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25년도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안을 낼 것인가,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협회가 어떤 방향을 세워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질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한 정부의 책임과 사과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과를 먼저 물어야 되냐 그러면은 여전히 말씀을 자주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사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5년, 10년이 지나서 이 의료 대란의 책임 소재를 이야기할 때 전공의 의대생 의료계가 이 문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먼저 받아내는 게 급선무다. 즉 사과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25년도 정원을 지금 현재 정부가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시가나 가라. 수시 정시가 진행되고 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교육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상관없어. 이게 정부의 그동안 스탠스였습니다. 지금 교수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7,500명 교육하기 어렵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25년도에 대한 대안을 내라 그러면은 저는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25년도 다시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거고 어제 저희 대표자 회의 때 안철수 의원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25년도 정원을 재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즉 그 말씀은 정치권이 정부가 25년도를 재논의하자는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게 1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저희 생각이고 앞으로 저는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갈 것입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은 회원의 총의를 모아서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가 저의 답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희경 후보님. 네, 의료계가 받는 비난 중에 하나는 그래서 너네는 반대만 하고 너네의 의견이 뭐야? 대안을 제시해봐. 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년의 정원, 저는 현실적으로 수시 합격증을 받은 친구들이 그거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의 합격증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들의 합격 권리를 빼앗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 점수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권에 든 학생들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이미 우리입니다.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정말 투쟁하며 떠나 있는 우리 학생들, 그들의 권리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들이 한 고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보상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우리가 어른들이 제대로 된 의료 체계, 제대로 된 교육 환경 만드는 것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금처럼 과거와 같이 정말 노동으로 전공의 수련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련을 시켜서 그래서 정말 그들이 수련을 마쳤을 때 제대로 된 환경에서 마음껏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정부 인사라서 회장이 되면 합의를 해버리지 않겠느냐. 저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합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의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학교의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의 제가 추구해 온 바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기꺼이 돌아오고 싶은 수련 환경, 그러한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개 대학의 비대위원장으로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저런 제안, 공부해서 제안해서 이게 맞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책 만들어 봐야 뭐합니까? 누가 들어줍니까? 그래서 의협회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대표성이 있어야, 그리고 일개 대학만이 아니고 지역의 선생님들, 1차 의료 선생님들 의견 들어야 제대로 된 의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2025년 정원은 그렇고요. 2026년은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에 입학한 학생도 2024년 학번 친구들이 만약 돌아오고 싶었을 때 너무 과밀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입학한 학생들은 그 등록은 좀 나중에 한다든가 수업은 좀 나중에 듣는다든지 외국처럼 갭이어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책을 교육부에 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 정원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와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수 후보님. 이미 2025학년도 수시가 이미 끝났고 정시가 일단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서. 그러니까 수시에서 그러니까 수시에서 빠진 부분들을 정시로 모집하지 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4학년도 2024학번들과 2025학번들이 2025학번에 현재 입학이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학번의 학생들이 한 학년 내에 한꺼번에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선은 의료계에 내서 빨리 파악해야 될 것이 2020학번 중에서 현재 군대에 가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고 2025학년으로 들어올 학번들이 그 중에서 바로 군대에 갈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래서 2025학년도에 수업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몇 명이 수업을 받을 것이 인원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마도 3,000명이 훨씬 상회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2020학년도에 다 수업에 동참시킬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2026년도 모집을 중지해야 되고 2025학번들이 동의해야 되겠지만 좀 전에 가인 교수가 말한 거랑 마찬가지로 1년 정도는 다른 본인의 자기 개발 안 된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2020학번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2025년도는 2025학번들은 2026년도에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 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2025년도에 늘어난 정원 1,500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27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든지 5년에 걸쳐서든지 3년에 걸쳐서면 1년에 500명씩, 5년에 걸쳐서는 1년에 300명씩 해서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거를. 안들은 비슷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의료계의 단일된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교수님도 좀 나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협회장이 되면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님들을 다 모셔서 의견들을 나누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우리 앞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외래 진료를 국민들이 원하는 OECD식으로 진료를 합시다. 국민들이 원하는 충분한 설명을 하는 진료를 합시다. 지금처럼 3시간 되게 3분 진료하지 말고 환자 한 명당 10분, 20분씩 충분히 진료를 합시다. 진료 시간 단축보다 전 이게 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우리 전체 의사들의 통일된 행동에 대한 강도를 높여가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받을 수 있도록 압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호 후보님. 예, 저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된 것은 의사협회가 너무나 어떤 소극적인 대응. 아까 전에 김태구 후보님께서 뭐 비대위가 그렇게 뭐 원칙을 지켰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굉장히 1년 동안 고통을 겪어왔고 사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선배들은 고통 분담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면택 집행부도 탄핵될 이유가 없습니다. 원칙 잘 지켰고 소극적 대응 동일하게 했습니다. 뭐 김태구 비대위 때나 뭐 이면택 집행부 때나 유사한 저는 그런 기조가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회장이 되면 저는 국정 책임자를 만날 겁니다. 만나서 단판을 지을 거고 또 그 단판 지은 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보면 2025년 정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의료계 분들도 저한테 말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절대로 뭐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형식적인 대표자 회의가 아니라 난상 토론을 하면서 뭐 밤을 새든지 토요일 날 와서 결론을 내리고 전공의 대표도 다 오고 의대생 대표도 다 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래 내려진 그 결론에 대해서 정부한테 통첩을 하고 통첩이 안 받아들여지면 제가 하던 투쟁을 의료계 차원의 투쟁을 해서 뭐 끝장을 내야 되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뭐 원칙 따지면서 소극적으로 하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 그러면서 전공의 의대생들은 뭐 군대 끌려가고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보내는데 저는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회장이 되면 지금 제가 하던 투쟁, 출근길 투쟁, 서울역 앞 투쟁 전국 차원에서 할 것이고 또 뭐 제가 대표성이 없어서 단판을 못 지었지만 저는 뭐 지금 뭐 한덕수 대행이 책임자면 공개적으로 해서 단판 짓고 조속히 하겠다는 생각이 제 입장입니다. 2025년 정원을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의료계 단일안을 만들고 그 단일안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안 되면 뭐 총파업이라도 해야죠. 뭐 합니까 지금 계속 시간만 끌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한나 후보님.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기자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주 하나도 안 된다, 0으로 하기 전에는 될 수 없다. 2,000명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우리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거나 중간 지점을 찾을 만한 과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요구도 분명하고 대통령의 2,000명 고집도 분명하고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이미 수시가 합격이 됐고 25년에 더블링 되는 거는 확정입니다. 그리고 1월 10일이면은 병무청에서 군대 가는 것도 정해지고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것도 지금 확정이 되는 게 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진행된 것, 그럼 합격증을 취소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이미 합격됐으면 그들도 우리입니다. 그들도 미래 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회장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어제 비대위에서 얘기하신 거는 어쨌든 정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수시 2월 안 하는 거 포함을 해서 추합을 해서 어쨌든 비대위가 결정하시는 거를 다 따라야 되고 회장이 당선이 되는 전에 정시 모집도 끝납니다. 1월 3일이면은. 그러면 그 선에서 어떻게 할지를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거는 대법원 지금 계류 중인 게 정시 발표 전에 다 나와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촉구를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될 것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정시 다 끝나고 뭐 결론 내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다음 방법은 2월 달에 의평원 인증이 또 남았죠. 거기서 실제로 교육 가능한지를 더 따져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입학하는 학생들, 입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당장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뭐 의계특위도 중단됐고 뭐 나머지 다 해서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학생들 교육권, 우리 수련 전공의들 어떻게 할지를 정말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제가 되면은 바로 할 것이고 그리고 3월 이후로 탄핵, 뭐 보궐선거 모든 이슈가 덮기 전에 저는 1월 9일 업무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이 전제는 그러면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바라는 점이 원래 7대 요구안, 8대 요구안에서 25년이 그러면 진행된 상태에서 나머지라도 다 얻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아까 책임자 처벌 사과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포고문까지 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스피커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전제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후보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모셔두고 질문을 계속 하고 싶은데 다들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이만 마무리하고 고강성 위원장님 말씀 듣고 사진 촬영하고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위원장 고강성입니다. 지금쯤이면 체력이 조금 지칠 듯도 합니다만은 선거 중반을 넘어서 지난 후보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열띤 토론해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출입 기자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출입 기자진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번 선거 자체가 보궐선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회원님들에 대한 선거 홍보 활동이 다소 미흡해서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선관위원회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자님들 부탁 말씀 드리는데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 홍보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후보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들 지금 좀 선거 중반을 넘어 종반을 가는데요. 그동안에 몇 건의 민원성 클레임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이 잘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혹시 또 선거는 치열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공명선거의 의지를 그대로 견져주셔서 우리 이번 선거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께 간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원님들 유권자 수가 약 5만 8천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열람을 마친 회원이 한 30%, 70% 정도가 열람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하신 회원들은 괜찮습니다만 비열람 회원들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의 개인 정보가 오기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일정을 보면은요, 이번 주 목요일 26일이 이의 신청 마감일이고 27일이 모의 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에 대한 개인 정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할지 이런 회원님들은 26일까지 시도의사회나 대한의사중앙위원회로 연락해 주시면은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는 27일 날 모의시한테 모든 선거권자한테 다 문자가 갑니다. 가는데 혹시라도 이 문자를 못 받으신 회원들은 내가 혹시 개인정보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가지시고, 원래는 26일까지 마감이 됩니다만은 선거 투표를 올리기 위해서 다음 주 5일 30일까지 해서 클레임 오면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의사의 앞날을 결정할 중차대한 선거이고, 아마 그러다 보니 5분 중에서 한 분이 우리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의사를 이끌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누가 회장님이 되더라도 회장님으로서 소신껏 투쟁하고 우리 회원들을 이끌어 가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성원과 관심과 지지가 꼭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이번 투표에 모든 것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우리의 단결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후보님들 고생하셨습니다.